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요번에 드릴 얘기는 좀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가 지금 날씨가 좀 뭐 춥고 난방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에. 특히 뭐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단열 처리가 좀 약하게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춥기 때문에 난방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건 계획입니다만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남았어요. 올해가 2019년이면 한 6년 정도 남았죠. 2025년까지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계획이 우리 주택을 모두 어떻게 한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연료가 안 들어가는 난방, 냉방, 연료가 안 들어가는 그런 주택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뭐 조금 전에 세운 건 아니에요. 2년 전, 3년 전에 세운 건데 그 지금 성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뭐 무난하게 우리가 2025년 정도부터는 모든 게 이제 개선돼서 연료를 필요치 않는 그러한 주택,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았다. 난방비만 절감이 돼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파충류하고 다르게 뭡니까?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온 36.5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난방을 해야 되고 또 냉방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쾌적 요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쾌적 요소. 그럼 쾌적이라는 게 뭐냐? 쾌적. 한마디로 말해서 장시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 이게 쾌적입니다. 장시간 있어도 그냥 편안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쾌적이라고 그래요. 쾌적한 우리가 공간, 컴포트 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쾌적하기 위한 요소가 뭐가 있냐? 제일 우리가 뭐 번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기온이죠, 기온, 온도. 온도가 알맞으면 돼요, 온도. 그래서 보통 온도는 우리가 이제 그 온도계를 측정을 하는데 이 온도계의 종류도 꽤 많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습도입니다, 습도. 습도인데 습도는 우리가 습하면은 뭐예요? 뭐 후덥지근하다 그러죠. 그리고 너무 건조해도 눈도 뻑뻑하고 뭐 호흡기도 마르고 습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 습도는 상대 습도라 그럽니다. 상대 습도. 제가 이 습도에 관한 얘기는 지난 저 영상에서 나오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온도별로 이 습기를 담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수증기를 조금밖에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를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도 0도씨일 때는 수증기를 요만큼밖에 거기다 분포를 못 시켜요. 증기로서, 기체로서 수증기죠. 그 다음에 온도가 좀 올라가서 뭐 10도면 한 이만큼, 30도면 이만큼. 근데 30도에 이만큼 수증기가 있었는데 30도가 아니라 온도를 낮춥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0도실 때는 요만큼밖에 수증기를 이제 함유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럼 나머지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응축돼서 결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공간에 최대한으로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때를 포화 습도라 그러는데 그때 상대 습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5도씨일 때 100% 상대 습도가 나올 수가 있고 30도일 때 100% 습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도일 때 100%는 수증기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 0도씨일 때 100% 상대 습도라는 거는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어쨌든 그게 상대 습도 개념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습기를 많이 함유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상대 습도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복사 온도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실내에 있으면 주변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벽의 온도. 지금 이 공기의 기온 말고 벽의 온도, 천장의 온도, 바닥의 온도. 이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벽들, 바닥, 천장이
이 복사열이라는 걸 작용해요. 그래서 그 복사 온도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옷을 이 정도 입은 상태에서 기온이 한 22도면 딱 알맞아요. 예를 들어. 근데 벽의 온도에 따라서 그 기온 22도가 이제 느낌이 다른 겁니다. 기온은 22도인데 벽의 온도가 말하자면 0도씨예요. 차가워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차가운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물체가 주변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273도 범위 안에서 이 복사열이라는 게 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면은 이 온도 높은 쪽에서 이쪽으로 복사열을 뺏겨요. 그러니까 벽이 차갑고 나는 뜨뜻하다 그러면 내 온도가 이 벽으로 뺏기는 겁니다. 복사작용에 의해서. 반대로 벽이 내 체온보다 온도가 높아요. 벽 온도가 한 40도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복사열을 받아요. 그래서 또 따뜻하게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쾌적한 요소가 뭐냐? 쾌적감을 좌우하는 요소가 기온, 그 다음에 습도, 습도는 상대 습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벽의 온도, 이 나에게 영향 끼치는 복사 온도, 요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기류예요, 기류. 그러니까 이 실내에 우리가 있어도 공기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움직입니다. 대류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창을 양쪽에 열었을 때 통풍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문을 다 닫아놔도 공기가 유체이기 때문에 대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기가 너무 딱 정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천장 쪽으로는 높은 온도가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바닥 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실내에서도 온도 분포도 크고 너무 공기가 정체돼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정체돼 있으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답답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그 네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쾌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개별적인, 개인적인 요소인데 그 옷 입은 양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같은 이 실내에서도 옷을 막 뭐 오리털 파카 같은 거 껴입고 입는 사람은 더울 테고 또 뭐 옷을 다 벗고 반바지 바람을 있으면 좀 썰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기량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기량은 CLO, 클로라는 그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클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 온도 21도 기온일 때 그리고 상대 습도는 50%일 때 내 이 옷의 이 표면으로부터 인체 표면 발열량 이 옷 입은 상태에서 그 발열량이 1매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거를 와트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체표면적 1스퀘어미터당 58와트의 발열량을 그렇게 열량을 낼 때 그럴 때를 1 이제 클로다 이렇게 뭐 정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0클로, 0.5클로, 1클로, 2클로가 어느 정도냐면 0클로 정도 되면 완전 나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 뭐 비키니 수영복 정도 0클로. 그다음에 0.5클로는 뭐 반바지에다 얇은 뭐 셔츠 같은 거. 그다음에 1클로 정도 되는 경우는 그냥 한 춘추복, 양복, 드레스. 그다음에 2클로 정도 되면은 두꺼운 코트나 뭐 파카 정도 입은 거. 이렇게 그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온열 쾌적 요소로는 옷 입은 양.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활동량. 그렇죠? 이 실내 공간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 업무를 보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뭐 작업하는 그런 뭐 공장이라든지 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활동량에 따라서 이 실내 뭡니까 세팅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달라지죠. 그렇죠? 연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실내 온도까지 높으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개인적인 조건으로는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연세든 분들은 기초 대사가 굉장히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또 나라별로 그렇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저쪽 어디입니까? 시베리아 쪽이나 연변 예? 그런데 추운 데서 추운 데서 온 분들은 우리나라 겨울이 안 추운 거예요. 봄날이에요. 자기네 동네 비교하면. 근데 저쪽 더운 나라 뭐 아프리카, 네팔 이런 데서 온 분들은 영상 4도에도 동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팔, 뭐 인도네시아 그쪽에는 갑자기 뭐 한파라고 이게 한파 우리로 생각하면 봄 날씨인데 영상 4도에서도 동사자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민족마다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음식 섭취에 따라서도 다르고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장은 이제 젖을 짜는 홀스타인이라는 거, 얼룩소가 이제 젖을 짜서 그 젖을 이제 서울 우유라든지 그런 데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인근에 그 사슴 목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슴 목장에 그 목부라 그래요, 목부. 그 사슴을 돌보는 아저씨가 한겨울에도 그냥 이 반팔 러닝셔츠 입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사슴을 이제 뿔을 녹용이라 그러죠. 계절별로 자릅니다. 그래서 사슴 뿔을 자를 때는 녹각이라고 이제 사슴 뿔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그 안에 피가 막 돌 때 사슴 뿔을 이렇게 잡아보면 뜨끈뜨끈해요. 여기 피가 막 다 돌 때 그때 사슴 뿔을 자릅니다. 사슴 뿔 자를 때 팍 자르고 막 피가 철철 뿔에서 나니까 이제 마른 김으로 막 덮어가지고 이제 지혈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슴을 돌보는 그 목부가 그 사슴피랑 그 사슴 뿔 자른 그 톱밥가루 같은 거 먹고 그렇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녹용을 먹으면 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데 음식 섭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실내 쾌적 요소는 공기 온도뿐 아니라 주벽의 온도라든지 상대 습도, 그 다음에 기류. 기류는 가장 쾌적한 게 얼마입니까? 보통 우리 공기조화협회 우리나라에서 권하는 거는 초속 50cm, 그러니까 초속 0.5m 이하. 그러니까 똑딱 1초죠. 똑딱 하는 동안에 50cm, 똑딱 이런 정도의 기류, 똑딱 이런 정도의 기류 이하가 쾌적할 수 있다. 그거보다 또 뭐 실내 기류가 더 빠르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 같은 거 막 돌리면은 그건 쾌적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쾌감입니다. 쾌감. 그 쾌감이라는 거는 오래 지속되면은 사망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잘못 켜놓고 자면은 저체온이 돼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쾌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쾌적이.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온도 조건은 우리나라 기준, 국제 기준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 기준은 18도씨에서 한 26도씨. 그럼 26도씨는 뭐 여름 기준이다. 그렇죠? 여름 기준에는 한 26도씨 정도까지도 쾌적할 수가 있다. 겨울에는 한 18도씨 정도. 대신 겨울에는 옷을 좀 입고 여름에는 옷을 차기량이 좀 낮아지고 0.5클로 정도. 겨울에는 실내에서 한 1클로 정도, 나갈 때는 2클로 정도. 뭐 이렇게 차기량으로 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습도의 범위는 55% 상대 습도 55% 플러스 마이너스 15%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 40%에서 70% 사이. 그게 쾌적할 수 있는 조건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더워요. 더운데 기온도 알맞아요. 근데 피부에 더우면 땀이 나는데 상대 습도가 100%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 그 온도에서 습기가 꽉 찬 겁니다. 포화 상태죠. 100%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피부 표면에 있는 땀이라든지 습기가 증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눅눅하고 척척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습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땀이 났을 때 이 피부에 있는 땀이라든지 증발이 잘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류가 있다. 약간의 기류가 있으면 더 또 증발이 잘 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미세한 느낌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쾌감이 아니라 쾌적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그 패시브 하우스라는 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연형 단열이 잘 된 자연형 주택이다. 그러니까 자연형 에너지 세이브 주택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 패시브 하우스라 그러는데 패시브 하우스는 기계 장치 같은 거 그걸 쓰질 않고 굉장히 뭡니까? 첫째 패시브 하우스가 되려는 조건은 뭡니까? 단열을 굉장히 두껍게 합니다. 단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단열은 잘했는데 이런 창틈 같은 데서 문틈에서 찬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열이 뺏기죠. 그래서 고도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밀폐성을 유지한다. 단열성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해야 되겠어요? 열교 현상 같은 걸 막아야 됩니다. 열교가 뭐냐면 히트 브릿지라고 단열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데 슬라브 바닥이 있는데 안에서 단열을 했다 그러면 이 바닥 주변은 단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단열을 한다든지 해서 그 열교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그 열교라는 거 부위가 많고 제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어쨌든 단열을 고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밀폐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기능성이 좋은 창을 사용한다. 밀폐성이 좋은 창.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를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전열 교환기도 기계적인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 장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단열을 많이 하고 밀폐성을 좋게 하고 아주 고도의 그 창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기가 잘 안 되죠.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환기가 되는데 찬바람이 들어오고 더운 바람이 나가니까 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열 교환기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열 교환기의 구조는 간단해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환기를 하는데 실내 공기가 나가는 거에 관을 길게 하고 또 들어오는 그 환기관을 길게 해서 겹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가 나가면서 이 배관을 덮여놔요.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데펴진 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바깥의 찬 공기가 다시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열을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기도 되면서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열 교환기를 잘 이제 하면은 좋은 걸 하면은 한 열 회수를 한 70% 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는 그런 개념입니다. 열 뺏기지 않게 고도의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밀폐성 좋게 하고, 또 고성능 창 쓰고, 그다음에 환기할 때 열 손실 없이 열 교환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열 취약한 데가 뭐예요? 히트 브릿지, 콜드 브릿지라 그러는데 그 열교 현상 있는 부위를 사전에 시공할 때 잘해서 거기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패시브 하우스가 돼요. 그러니까 뭐다 자연형 뭡니까 에너지 절감 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뭐 패시브 하우스의 반대는 액티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액티브 하우스는 뭐예요? 설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좀 세이브를 하겠다 이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까지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그러니까 별도의 연료가 안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쓰겠다. 하지만은 패시브 하우스가 뭐예요? 최대한 단열을 하고 뭐 밀폐성을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열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운데 열이 어디서 자동으로 생산돼요. 그렇다고 식구들 체온, 내 체온으로 방을 데필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이 패시브 하우스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을 시키면은 에너지 세이브가 돼서 뭐 별도의 뭐 화석 연료, 뭐 가스, 뭐 기름 보일러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열을 사용한다든지 태양광, 요새 태양광 많이 사용하죠.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땅속 깊이 파면은 지열이 있어요.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 그 대관령 쪽에도 있죠. 또 독일, 유럽 쪽에도 많은데 그 바람을 이용한 프로펠러, 날개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뭐 식물이라든지 생물, 미생물에서 어떤 에탄올이라든지 연료원을 추출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에너지라든지 쓰레기 같은 거 거기서 뭐 가연성 쓰레기를 다 모집해서 태워서 그 열로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거. 또 소수력 발전. 소수력 발전은 그거에 그냥 수력 발전소 하면은 국가 산업으로 크다란 댐에다가 물을 막아서 그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거 말고 동네에 조그만 뭐 어떤 개울이나 폭포 좋아요. 그런 데다가 수차를 돌려서 조그만 수차. 그래서 작은 에너지를 작은 전력으로 바꿔서 그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도 이게 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데 바닷가에 나 파도가 치잖아요. 그 다음에 썰물, 밀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갈 때 그 힘으로 뭡니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럼 바닷가에 사는 동네는 이런 이제 해양 에너지를 또 패시브 하우스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필요한 모자라는 에너지는 이런 해양 에너지로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신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연료 전지하고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지금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발해서 팔고 있죠. 정부에서 장려하느라고 보조금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래도 비싸요. 전기차보다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액화 가스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일 가스라고도 그러는데 저쪽 아라비아 중동 지역에는 땅속에서 팔면 원유가 그냥 막 나와요. 근데 이 모래가 섞인 석탄, 셰일 그게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데 캐나다 엘버타 쪽에 가면은 무지하게 그게 많아요. 근데 이걸 직접 쓰자니까 이게 연료로서 좀 열량이 작아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추출을 하는 거죠.
그 모래 속에 그 석유, 석탄 가스, 석탄 가루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추출을 해서 액화시키고 가스화시켜서 쓰는 거. 요게 이제 석탄, 액화, 가스화 연료인데 요것도 신에너지에 들어가요. 이제 뭐 원래 이제 아라비아 쪽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그 원유가 많이 고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셰일 가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신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단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무지하게 덥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해서 2025년 정도 되면은 그쵸, 기존 주택을 그렇다고 또 부시고 새로 할 수는 없고 기존 주택에다가 어떻게 또 보강을 해서 에너지 절감되는 그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녹색 건축물이라고 있어요. 녹색 건축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또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 이런 걸 하는데 그겁니다. 녹색 건축물을 새로 짓던지 녹색 건축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걸 좀 지원해 주던지 그런 거 뭐 녹색 건축물을 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 건축물 지원 사업인데 단순히 생각해서 초록색 건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고도의 단열을 하고 이런 주택, 이런 집의 종류, 이런 건축물의 종류를 녹색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패시브 하우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쾌적 요소들이 뭐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온도계 얘기를 안 했네요. 온도계. 일반 기온을 재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냥 뭐 이렇게 빨강색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온도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그 복사열 있죠. 복사열. 복사열이라는 건 이렇게 빛과 같이 파장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열인데 그 복사열을 재는 온도계는 일반 온도계가 있잖아요. 뭐 일반 온도계 밑에 이렇게 동그란 구리 볼이 달려 있는데 복사열을 100% 흡수를 할 목적으로 구리공에 까맣게 이렇게 코팅 칠이 돼 있어요. 그 복사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브 온도계. 그걸로 재요. 그걸로 재면은 그 구리볼이 복사열을 영향을 받아서 이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습고 온도계는 건습고 온도계, 상대 습도 제고 습고 온도라는 게 있어요. 습고 온도는 이 온도계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온도계는 밑에 감온부, 온도계 밑에 젖은 헝겊으로 이렇게 헝겊이 물에 적셔져가지고 거기를 덮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젖은 헝겊 덮지 않은 거는 건고 온도계라고 그러죠. 건고 온도계. 근데 이쪽에 젖은 헝겊이 덮고 있는 온도는 이 건고 온도계하고 온도가 같던지 항상 낮아요. 같을 때는 언제예요? 자기 감온부 쪽에 헝겊이 물이 증발하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언제예요? 이 안에 습기가 꽉 찼을 때 100%. 상대 습도 100%.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목욕탕 같은 분위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젖은 헝겊에서 물이 증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마르질 않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데 아주 건조한 데다 갖다 두면은 이쪽에 젖은 헝겊에서 증발이 되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습고 온도계는 이렇게 건조할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밑에 헝겊에서 물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그냥 기온 잴 때는 그냥 온도계, 복사열을 잴 때는 글로브 온도계, 그 다음에 습도 그런 거 체크하려면은 습고 온도계라고 해서 그 젖은 헝겊을 덮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실내 기류를 또 재는 그건 또 온도계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하여튼 그것도 온도계예요. 카타 온도계라고 실내 기류를 또 체크하는 온도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체크하는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글로브 온도계라든지 뭐 습고 온도계, 카타 온도계 이런 건 잘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실내 그 쾌적 요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습기가 숨을 못 쉬는 그런 이제 구조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 데는 들어가면 느낌이 벌써 딱 다릅니다. 습기가 딱 느껴져요. 어쨌든 뭐 오늘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